네, 오늘은 그 연말정산할 때 적용되는 이 소득 공제 중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청약 통장에 돈을 넣잖아요. 그럼 그 돈을 넣는 금액의 4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 큰 혜택이죠. 물론 소득 공제예요. 이 소득 공제랑 세액 공제의 차이를 모르신다면 이 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1년 동안 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이 2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40%인 96만 원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세율에 영향을 받겠죠. 내가 실제로 어떤 세금이 감면될지는. 근데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청약통장 가입하고 근로자면 다 해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요건이 있다는 거죠. 어떤 요건인가 볼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과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되는 거예요. 예외 규정도 없어요, 여기는. 그리고 저축 취급 기간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거죠? 2017년 연말정산이라면 2018년까지겠고, 지금 2018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 기한을 정해놨어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연장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현행 법률은 이래요. 그리고 어떤 한도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제를 많이 받고 있으면 여기서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중에 빨간 글씨 한번 볼까요?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래요. 이게 다른 요건들이랑 약간 달라요. 연도 중에 주택을 한 번이라도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팔았어요. 근데 현재 나는 주택이 없어요. 이거랑은 이 부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냐? 나의 세대까지 포함해요. 내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중에 한 명이라도 주택을 샀다 팔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대주지만. 그럼 이 세대가 뭘까요? 세대라는 거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예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이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세대주만 되거든요. 세대 구성원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의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했어야 돼요. 과세 기간 동안 내내. 그럼 세대 구성원이 누구죠?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주자랑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나와 이 배우자의 직계 비속까지, 자녀들까지, 그 배우자를 포함해서까지 이 전체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근데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 차이는 있겠죠. 다른 규정에서는 사실 이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납입하는 금액 전체를 다 공제해 주냐? 그게 아니잖아요. 한도가 있어요. 어떤 한도인지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본 규정이 이거거든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 공제인데 이거는 여러 한도가 있는데 납입액에 대한 한도 자체도 있어요. 내가 240만 원을 납입해야 돼요. 그 이상 납입하면 그냥 24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통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240만 원에 40%를 곱한 이 96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인데 40%를 적용한 후액값이 아니라 240만 원이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적용해도 어쩔 수가 없고 이 240만 원에다가 다시 40%를 곱한 금액이 소득 공제 금액인 거예요. 근데 소득 공제가 지난 시간에 보긴 했지만 세액 공제랑은 다르게 다시 세율까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적어도 이 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한도는 왜 있냐? 연간 300만 원이면 이거 이한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여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전세에 살면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면서 이것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두 개의 합산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이란 거예요. 이건 다른 강의를 통해서 봤죠. 그렇게 최종 나온 공제 금액, 그 금액이 이 금액이랑 A랑 B랑 합쳤을 때 연간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 자체 한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공제만 받을 수도 있고 이 공제만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위에 공제,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하나도 안 받잖아요. 그럼 나는 한도가 적용될 여지가 이 두 개만 봤을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납입액 한도가 240만 원이거든요. 여기다 곱해봤자 96만 원밖에 안 돼요. 그쵸? 한참 모자르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한도도 3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안 받고 뒤에 있는 걸 안 받고 이것만 받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난 300만 원이라 다 쓰려면 얼마를 원리금 상환으로 넣어야 되냐면 750만 원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다 받고 이것도 다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금이 여기서 96만 원을 썼잖아요. 나머지 차액만 이만큼만 쓸 수 있어요. A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금을 40% 곱한 금액이 이 금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51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한도가 같이 걸려서 연간 300만 원이니까. 그쵸?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것만 받으면 원리금 상환액을 최대 750만 원까지 쓸 수 있지만 이거를 최대한 받고 이걸 같이 받으려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좀 나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한데 이것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였잖아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거든요. 지금 본 규정이. 근데 이 두 개에서 한도 300이 적용되는데 이 금액까지 합쳐서 한도가 총 500이 적용돼요. 사실 이렇게 세 개가 다 적용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그렇게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이렇게 종합 한도까지 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어떤 조건별로 500만 원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거 자체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 강의를 만들었고 아마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리고 이건 특이하게 추징 규정도 같이 있어요. 얼마 추징될까요? 어떤 경우에 추징될까요? 내가 만약에 청약저축에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나서 5년 안에 그 저축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징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누적으로 납입한 금액에다가 6%를 곱한 이 금액으로 추징돼요.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의 세율 혜택을 받거든요. 그죠? 가입일부터 5년이에요. 적용된 날짜가 아니라 가입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납입했는데 이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100제곱미터 주택에 청약에 당첨된 거예요. 그러면 추징되겠죠. 물론 당첨됐으면 좋은 거니까. 그래도 추징액은 내야죠. 내가 누적적으로 납입한 금액 곱하기 6%에다가 추징세, 이걸 추징세액으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런 거예요. 근로자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총급여가 7천만 원이 안 돼야 되고 과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했었으면 안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세대주만 되는 거고 그리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
기간이 있다는 거죠. 내년까지만 일단 된다는 거예요. 19년까지만. 그리고 한도가 있었고. 이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 청약저축에 가입한 내가 근로자 본인인가 요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형제 내가 계속 세대주의해야 될까요? 과세기간 종료일 내가 12월 31일 현재 세대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연중에 주택 소유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연중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 팔았거나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했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 확인서까지 제출을 해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당해년도 귀속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돼요. 지나고 나서 납입했다? 안 돼요. 미리 납입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해당 연도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 당첨된 거예요. 요건 돼요. 근데 초과는 안 돼요. 초과는 추징까지 당하겠죠. 그 전에 공제 받았다면. 무주택 확인서 제출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대원이 과세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세대 구성원들이 나랑 주소를 같이 하는 그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되겠죠.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임대주택도 주택이냐고. 주택이죠. 근로자의 연봉이 8천만 원이라면 안 되겠죠.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소득공제 대상 적축 상품이어야 돼요. 이건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